아르헨티나는 이제 땅도 굉장히 넓고 수출할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19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GDP의 한 5배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선진국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실수를 한 부분이 있죠. 후안 페론이라는 분이 집권을 했는데 주로 도입한 정책이 어떻게 보면은 파퓰리즘에 가까운 정책들이었어요. 파퓰리즘이 결국엔 대중 영합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국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 보조금을 줘서 특히 뭐 노동자의 인권을 강화하고 전기 싸게 하고 지하철 거의 무료로 탈 수 있게 하고 해외의 기업들한테 굉장히 높은 관세를 부과해서 국내 상품의 경쟁력을 굉장히 높이는 페론주의적 정책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거 하면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죠. 단기적으로 갑자기 나빠지고 이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난 30-40년 동안 여러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이제 거의 80% 이상이 페론주의에서 파생된 그런 분들이 정권을 잡다 보니까 갈수록 국가의 경쟁력이 낮아진 거죠. 특히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국에서 물건 팔아서 먹고 살 수는 있겠지만 글로벌적으로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무원을 엄청 늘렸어요. 사기업 점점 작아지고 공공은 점점 커지다 보니까 3명 중에 1명이 이제 공공에 소속돼 있거든요. 아르헨티나는 나라에서 쓸 돈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지는데 세금을 거두면은 정권이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돈을 받는 방법은 2가지밖에 없거든요. 세금을 많이 걷거나 아니면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하는 것, 2가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세금을 늘리는 거는 정치인들이 안 하죠. 표심을 잃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보통 많이 하는 게 국채를 발행해. 그건 티가 별로 안 나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르헨티나도 국채를 많이 발행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채를 누가 사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국가가 이제 튼튼하다고 해도 외부 시각에서 봤을 때 이 나라의 살림살이가 점점 기울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해외 투자자들이 국채를 안 사주겠죠. 그러면 이제 아르헨티나는 더 이상 이제 돈을 빌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보루로 빌릴 데가 딱 한 군데 있죠. IMF. 우리나라는 한 번 빌렸잖아요. 아르헨티나는 몇십 년 동안 IMF에 돈을 빌려왔어요. IMF에서 가장 많은 돈을 빌린 나라가 아르헨티나.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얘기죠. 그렇게 잘 살았던 국가가 어떻게 보면은 부채를 지게 되는 거니까요. 세금을 줄이면서 국민들한테 주는 혜택을 줄여가지고 나라 살림을 좀 좋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사실 정치인들이 그걸 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IMF에 돈을 빌린 거는 결국에는 상환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국민한테 돈을 빌릴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부담은 없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채권을 상당 부분 일본인들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채 비율이 높아도 크게 부담은 없는데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IMF한테 부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IMF에서도 개입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IMF에 돈을 빌리면서 기업 구조조정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국민들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그때 버텼잖아요. 그리고 이게 IMF의 빚은 더 어려운 이유가 돈을 빌려줄 때 달러로 빌려주죠. 그러면은 돈을 갚을 때도 달러로 갚아야 돼요. 아르헨티나는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자국 화폐인 페소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갚을 돈은 더 커지는 거죠. 베네수엘라가 가장 비슷한 사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고 차베즈가 대통령이 됐을 때 석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나라가 굉장히 부유해졌어요. 수출을 해서 또 달러를 받잖아요.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차후에 먹거리를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중영합주의, 파퓰리즘 정책을 펼쳤어요. 근데 문제가 이게 석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나라가 힘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차베즈의 또 다른 문제는 이것도 아르헨티나랑 비슷한 점인데요. 아르헨티나도 글로벌 경제에서 본인들을 고립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관세를 매기게 되면은 외국 상품이 우리나라에서 잘 안 팔리죠. 근데 그 관세를 받은 나라들은 가만히 있지 않죠. 우리도 그러면 보복 관세를 하죠. 아르헨티나 상품도 해외에서 잘 안 팔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립이 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도 비슷한 게 본인들이 이제 석유만 팔아서 잘 되니까 이제 미국이랑도 각을 세우고 다른 나라랑도 이제 본인들만의 뭔가를 이제 해보겠다고 하니까 본인들의 발을 잡게 된 거죠. 이게 석유도 그냥 사람이 뭐 땅으로 파가지고 길러올 수가 없잖아요. 엄청난 자본이 투입이 되고 신기술이 도입돼야지 석유를 효과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데 이 차베즈 대통령이 뭔가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안 하고 고립주의적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이 베네수엘라를 버리기 시작한 거죠.
특히 이제 금융이나 글로벌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도시가 홍콩이랑 싱가포르인 것 같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가 이 두 도시국가의 위상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영국의 관할이었죠. 2000년대 들어서 중국한테 반환이 됐잖아요. 원래 중국 땅이다 보니까 기존에는 굉장히 자유스럽고 영어를 원활하게 하고 하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중국으로 반환되고 나서부터는 중국 본토랑 홍콩이랑은 한 나라지만 서로 다른 시스템을 가져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약속이 시간이 가면서 특히 시진핑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는 변화가 굉장히 빨라졌죠. 중국의 시스템을 적용한다던가 아니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가지고 글로벌 기업들을 좀 탄압한다던가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홍콩에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로 굉장히 많이 이주를 한 상태고요. 싱가포르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경제가 좋고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죠.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홍콩 증시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글로벌 자금이 대거 이탈하면서부터 홍콩 주가 지수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지금. 예. 그래서 기존에 이제 홍콩에서 잘 살던 사람들은 사실 화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와서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근데 예전처럼 홍콩이 자유로운 도시가 아니란 말이죠. 또 국가보안법이 지금 굉장히 심해졌으니까 지금 시위도 못하는 실정인 것 같거든요. 저는 싱가포르에서 한 6개월 정도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근데 제가 싱가포르에서 있으면서 느꼈던 점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요. 두 번째로 학교에서부터 영어랑 중국어를 배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일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기업이 사실 한국인밖에 없잖아요. 근데 싱가포르는 되게 많이 섞여 있거든요. 이제 글로벌에서 인재들이 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이 높고 기술도 좋고 하니까 사회도 발전하기 마련이고 문화 자체도 발전하기 마련이죠. 정책을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주거 이런 것도 나라에서 2주택부터는 굉장히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주택이 없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싼 가격에 누구나 부담 없이 구매를 할 수 있게 나라에서 좀 보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감명 깊었던 거는 이민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말레이시아랑 중국에서 많이 넘어와요. 근데 어떤 식의 정책을 펼치냐면 자국민이랑 이민자랑 임금 체계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최저시급이 달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랑 우리나라 사람이랑 최저시급이 같잖아요. 근데 이제 싱가포르는 이게 많이 다르다 보니까 자국민들이 육아 서비스 이런 것도 굉장히 낮은 가격에 즐길 수 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면은 육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남자 여자 둘 다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식당 같은 데도 요리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서빙을 해주시는 분들이 말레이시아나 중국에서 너무 노동자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굉장히 잘 사는데 물가는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이게 물가가 굉장히 높은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도 고급 레스토랑 가면은 이게 팁도 내야 되고 서비스 차지도 붙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싸요. 근데 그런 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음식만 좀 맛있으면 좋겠다 이러면 호커센터라고 노상에 이제 식당이 질비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서비스 차지도 없고 대부분 이제 이민자들이 음식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싼 가격에 퀄리티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고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게 우리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잖아요. 기존에는 우리 앞에 선두그룹이 있었잖아요. 그 선두그룹을 보고 그냥 따라가는 전략, 팔로우업 전략을 하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도 어느 순간 와보니까 더 이상 따라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많이 올라와서 반도체도 우리나라가 최정상급이고 자동차도 최정상급이고 K-팝, 넷플릭스에 나오는 드라마 이런 거 다 최정상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방향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전략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의견을 무시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가야 될 방향은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좀 열려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사람들 자체가 너무 경쟁력이 있어서 사실 아르헨티나처럼 나라가 힘들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우려되는 부분은 정치적으로 대중영합주의와 같은 것들이 좀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조금을 준다던가 아니면 지역 화폐를 발행한다던가 전기요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을 한정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누군가는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안 풀고 있잖아요. 표심 같은 거죠. 지방 소멸 문제. 이것도 사실 누군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서울에 있는 자원을 지방으로 옮긴다 그러면은 표를 얻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 힘든 거를 하면서 나라의 펀드멘탈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활동들이 안 보이고 뭔가 당장 단기적으로 소수의 집단만 이익을 보려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뭐 최근에 진행된 청년들한테 수당을 주는 그런 정책들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청년들이 일정 기간을 두고 본인의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데 가는 거 그런 거 지원해 주는 건 맞는데 그거를 그냥 한 달에 뭐 20만원 30만원 지원해 준다고 그게 될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국제 원조론에서 에이드 트랩이란 게 있거든요. 에이드가 이제 국가 원조잖아요.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를 도와주는 거를 에이드, 원조라고 하는데 원조를 너무 많이 받은 국가들은 그 원조를 바탕으로 경제를 성장시키지 못한다는 이론이 있어요. 선진국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못 사는 나라에 원조를 하잖아요. 그럼 이런 나라들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데 써야 되잖아요.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연필을 사준다거나 책을 사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성장성을 높여서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런 에이드를 많이 받은 국가들은 그 돈을 대중영합주의, 부패 이런 걸 통해서 본인들만 잘 살게 하니까 계속 늪에 빠진다는 거죠. 원조를 받은 국가일수록. 이거는 사실 아르헨티나 문제가 뭔지 보면은 명확해 보일 건데요. 지금 대통령으로 돼 있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치적인 백그라운드가 거의 없었어요. 경제학자 출신인데요. 트럼프를 연상케 하는 굉장히 막말을 많이 하는 분이에요. 처음에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누구도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 유세를 할 때도 전기톱을 들고 와서 아르헨티나의 문제를 이 전기톱으로 다 날려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페소를 그냥 없애고 달러로만 가겠다. 그리고 공무원들 없애겠다 대부분. 그리고 부처를 쓸데없는 부처들 다 날려버리겠다. 전기세 보조금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런 거 다 없애버리겠다. 근데 아르헨티나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40-50년 동안 나라가 계속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도박일지라도 이 사람한테 걸어보자. 그러면서 기적적으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페소를 버리고 달러로 하겠다는 거는 안 했어요. 근데 그거 외에는 실제로 다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 다 날리고 공공기관들 엄청나게 날리고 있고요. 복지 엄청 줄이고 있으니까 전기세 올리고 공공요금 뭐 지하철 타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 국민들 부담이 엄청 높아진 거죠. 여론은 사실 지금 극과 극인 것 같아요. 대통령 취임 전에는 인플레이션이 거의 연에 280%, 240%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아침에 빵 사러 가면은 500원이었는데 저녁에 빵 사러 가면은 600원이 돼 있고 뭐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국민들이 생활을 할 수 없는 수준이죠. 이 정도면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한 50%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하면은 국가 부채를 어느 정도 잡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국가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건 맞겠죠. 근데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이렇게 많이 줄여버리면은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제일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10년 뒤에 나라가 좋아져도 내가 죽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리로 나오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못 살겠다. 오늘 내일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어떻게 좀 살게 해달라.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은 굉장히 강직하잖아요. 이걸 밀어붙이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맞는 방향이라는 거는 동의를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빈곤층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를 봐서는 마음이 사실 좀 좋지만은 않아요.